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세워요. 네. 그래서 음주 검문을 합니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돈. 이게 신종 협박 사기범인데. 네.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어제는 블랙데이, 바로 짜장면 먹는 날이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전 국민이 가장 먹고 싶은 외식 메뉴 1위가 짜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날 꼭 챙겨 먹었던 이 짜장면과 관련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 서울 홍대 인근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이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정작 신발을 던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늦은 밤도 아니고 아침에 산책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 사건이 13일 아침 6시 반쯤에 홍대 클럽이 모여있는 거리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CCTV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맞은편에서 외국인이 섞인 남성 무리가 지금 여러 명, 11명 정도라고 하는데 걸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이 중에 한 명이 쓰레기를 저렇게 발로 차는 순간 신발이 날아가서 할머니 얼굴을 강타하고 차도로 떨어집니다. 할머니 얼굴 부여잡고 저렇게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할머니 신경도 쓰지 않고 좀 보세요. 차도에 떨어진 신발만 주워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게 세게 맞았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할머니 크게 다치셨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네. 쓰고 있던 안경이 다 부서졌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콧등 부위가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고 눈 주변까지 저렇게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성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혼자 집까지 걸어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서 이걸 보고 자초지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이걸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이 다쳤으면 사과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머님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식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사라진 남성 무리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가 실수든 뭐든 하여간 발로 차가지고 저렇게 할머니가 다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근데 실수 뭐 이렇게 사과도 없이 조치도 없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문제인데 저거 빨리 조치를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자, 다음 들려주시죠. 네, 검찰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약 조직의 내부자가 자수를 하거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고 보상금 1억 원. 그야말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따르면요,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기존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였는데 이 신고 보상금의 상한이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마약의 압수량이 많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 이상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하거나 검거한 사람에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한 정보를 신고를 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범죄를 제보한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이걸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사법협조자에 대한 이 형벌 감면 제도죠. 이걸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마약 조직이요. 이 SNS 등으로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대금을 입금받곤 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처럼 마약 범죄에 이용되는 이 입금 계좌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최근에 마약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대검찰청이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이 2만 7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20%가량 급증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 또한 약 2.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또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 범죄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마약의 가격대가 주변국보다 높은 편이고 또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마약 범죄 조직이 이른바 이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는 딱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답이 나오네요. 마약값 비싸, 처벌 약해. 그렇죠. 그럼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확 늘어났군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더 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이거. 네, 뭔가 달라지겠죠. 그럼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가 농식품 먹잖아요. 네. 그거 네. 구입할 때 로열티 지불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의외예요. 우리 건데 우리가 외국에 돈을 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외국산 농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익숙한 농식품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사용료 개념인 건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부 농식품을 우리가 먹거나 수입을 할 때도 해외 여러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농식품들의 로열티를 내왔던 건지 저는 그 품목이 궁금합니다. 버섯. 굉장히 밥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로열티 많이 내는 농식품 중에 버섯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자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육성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 로열티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버섯의 총 로열티 지급액으로 추정되는 돈이요. 약 20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또 키위도 지난해 로열티 추정액이 18억 원 가량 된다고 하고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청양고추. 이 청양고추도요. 우리가 외국에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름이 청양고추인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이 청양고추인데 이거를 외국에다 로열티를 내고 있었다고요? 저는 청양고추가 청양 지역에서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해서 로열티를 내는 농식품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로열티 내는 농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토종 종자 회사들이 외국 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때 청양고추에 대한 권리도 같이 넘어간 것인데요. 현재 청양고추는 독일계 화학제약회사가 종자를 소유하고 있어서요. 우리 입맛에 맞춰서 개발한 청양고추를 외국에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놀랍네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이 현재는 식량 주권이 국방 못지않게 이 국가 경쟁력 필수 여건이 됐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씨앗 전쟁의 시대다. 로열티 없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토종 먹을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청양고추 있었어요. 놀라워요. 네.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네. 달달하니 이게 맛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면서 우리 인간보다 먼저 한반도에 살아온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냥입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 위기종인 이 사냥이요. 지난 겨울 사이에 무려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사냥은 굉장히 가파른 절벽을 타는 걸로 또 유명한 동물이기도 한데 굉장히 깊은 산 속에서는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왜 개체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원인이요, 폭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최소 747마리의 사냥이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서식하는 사냥의 약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전년 같은 기간 동안 폐사 신고된 사냥이 15마리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떼죽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당국은 사냥의 서식지인 강원 북부 고산지대에 눈이 자주 많이 온 점을 이 집단 폐사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4월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이 폐사하거나 구조되는 사냥이 증가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 영향이군요. 맞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이 예년 비해서 4.3배로 눈이 내린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표면에서 풀을 찾기 어려워진 사냥들이 먹이를 찾아서 저지대로 이동하다가 탈진해서 폐사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울타리를 이 집단 폐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울타리가 야생 멧돼지들뿐만 아니라 사냥의 이동까지 막아서 이 폭설에 사냥들이 고립되면서 폐사하게 됐다는 건데요. 환경부 이런 주장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곳의 울타리 철망을 약 4m가량 제거를 하고 이 사냥들의 이동 통로를 터주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냥이 멸종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늘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따라서 요즘 기업들도 책임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건설 기업에서 아이를 낳은 지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내서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쌍둥이나 연년생을 둬서 2억 원을 받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왜 우리는 이런 그 복지가 없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성과급을 더 주는 이런 특별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그 출산 장려 복지를 내놓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기업들에게도 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채용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소비자 또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패션 플랫폼 업체의 임원이 어린이집 짓느니 2억 벌금이 더 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출산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표가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먼저 맞벌이 부부들의 그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업체 P사의 사례인데요. 약 90억 원을 들여서 그룹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요. 2020년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서울 사업장 등에 이제 조성을 했는데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탁 트인 실내 정원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퇴근이 늦은 부모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하루 세끼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합니다. 와. 네, 새끼 식사까지 주는데 무료다.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당연히 높을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 뭐 이제 언니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일하는 시간 동안 혹은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어디에 맡기느냐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은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이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그런 지원인데요. 화장품 기업 엘사는요. 이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방송과 유사한 라이브 실습 기회와 전문 쇼호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수강생들은 교육 후에 자신감을 얻었고 수입도 많이 늘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후문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력 보유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미래에 아주 유명한 K-뷰티 인플루언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은 유통과 식품에 특화된 엘사의 사례인데요. 엘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친환경 놀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27개 놀이터를 조성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폐교에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멀쩡히 운전을 해서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몰아세운다면 이거 참 좀 난감하죠.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경찰도 아닌데 음주 검문을 한다. 신종 협박 주의보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어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 이상한 차가 제 앞에 끽 하고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끽!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자, 잠시 검문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술 드셨죠? 내가 술집부터 쭉 미행했어요. 저 술 안 먹었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만 있었어요. 누굴 속여요. 내가 저 술 마셨는지 100%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뭐요?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떡해요? 경찰청 창살은 왜 청찰창이냐? 뭐야 이거. 씨. 아저씨 생방송 방송 사고 나겠어요. 왜 그랬어요? 잠깐만 경찰청 청청 어머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어렵다. 경찰청 거 봐. 혀 꼬이죠? 왕창 드셨구만요. 아줌마, 경찰에 신고당할래요? 아니면 나한테 그냥 50만 원 주고 끝낼래요? 50이요? 무슨 날강도 아니야. 나이는 50인데 50은 못 주겠다 내가. 경찰서 가자 그래. 가서 내가 경찰청 청찰청 이거 안 된다. 아무튼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당장 가요. 애꿎은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몰더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이 남자. 진짜 황당합니다. 이 남자를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뭐야?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네. 실제로 아니었는데 믿지도 않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술집에서 나온 손님을 쫓아가서 어머. 음주운전을 했냐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신종 협박에 관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 운전자 A 씨는 귀가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모임이 끝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모르는 차량이 A 씨 앞 차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상대방은 휴대전화로 A 씨를 촬영을 하면서 어머머머머. 맥주집에서 나오는 거 다 봤다. 음주운전 한 거는 봐줄 테니까 현금 50만 원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는데 A 씨가 술은 마시지도 않았다.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제 맞대응을 하자 상대는 곧바로 A 씨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딱 달아났다고 합니다. 걸렸네. 아니 이거 운전자가 이번에 술 안 마셔서 정말 다행이고 그럼요. 이러니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이거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돈 그렇죠.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 겪은 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운전자 B 씨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이제 하얀 차가 나오더니 막았어요. 바로 막죠. 네. 저거 위험한데? 위험하죠 네. 당연히. 사고 나요 저러다가. 어머. 갑자기 네, 막아서고. 왜 그리고 저러지? 이제 한 사람이 남성이 내렸어. 내려서 네. 운전자에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드신 것 같은데. 그쪽에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경찰 그쪽에 술 부르세요. 네, 술좀 드신 것 같은데. 아, 부르세요. 그쪽에 술 드신 거 같은데? 어머머 웬일이야. 당당하게 했네. 네. 당당하게. 와.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고요. 당연히 뭐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B 씨는 이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죠. 네. 이에 B 씨가 남성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지만 네. 남성은 거절하고 현장을 떠났다는데 하. 뭔가 미심쩍어서 이제 네. 블랙박스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남성은 식당에서부터 B 씨를 뒤를 졸졸 쫓아서 왔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의도가 있었네요. 요즘 음주운전 좀 의심스러우면 막 이렇게 추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반 시민들이. 그럼 보통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이 장면을 보고서 다들 이 수림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네. 아니 경찰 신고부터 해야지 왜 본인이 차량을 막고서는 으름장을 그럼. 놓냐. 맞아. 또 이 신종 삥뜯기 이런 수법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네. 또 나도 얼마 전에 이런 운전자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야. 근데 이게 그냥 안 먹었을 때는 내가 네. 당당하게 너 뭐야 나 안 그렇지. 먹었는데 왜 이래 하지만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나하고 얼마 하고 그냥 끝내자 이러면 네.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진짜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식당가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종 현금 갈취 수법인데요. 이들의 범행 수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에 이 술집들이 많은 곳에 주변을 맴돌아요. 그러면서 차에 타는 운전자를 기다리고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차를 멈춰 세우고 촬영과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인데요. 이런 협박 범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음주운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뭘 원하죠? 돈을 원하는. 원하면 네. 이 음주운전자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음주운전을 뭐 막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네. 막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풀어준다? 그렇죠. 이거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그대로 방조하는 맞아.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그러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를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앞에 와서 끼어든다. 네. 혹은 맨몸으로 네. 이렇게 들이받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좀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회하면서 누가 이제 술 먹고 운전대를 잡나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처럼 가다가 차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또벅또벅 내려가지고 내리라고. 와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워, 경찰인 그냥. 것처럼 술 드신 거 아니냐. 무서워. 아 이거 다 문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갑자기 막아서잖아요. 네. 이 자체로도 난폭운전이나 위험운전에 네.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일반 차량을 탔지만 만약에 본인이 경찰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형사처벌 맞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죠. 그리고 이걸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 공무원 등 이 지정된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내 차를 함부로 가로막고 음주 단속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역으로 경찰에 오히려 신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뭐 폭행이나 협박 수준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위험을 초래했다.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네. 하면 이 상해 입었을 경우에는 처벌이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여러 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겁게 처벌받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사건 보면서 쥐가 뭔데 세워가지고 그래.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을 딱 겪게 되면은 뭐 내가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당당하게 신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술을 요만큼이라도 마셨다. 그냥 입에 얘기만 했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있다. 맞아. 이러면 사실은 이 속으로 소가리만 하지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법조계의 박해일,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네. 이 음주운전 했다 싶으면 이런 피해 신고도 혹시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협박범들이 정확히 그 부분을 노리는 거겠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을 잡아서 노리는 건데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냄새 나네요? 응. 음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한 명당 500에서 1,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7명에 달하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노리는 거죠. 약점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범행을 또 지속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음주운전으로 본인은 무슨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무슨 피해를 본 게 없잖아요. 근데 돈을 요구를 한다? 그 돈을 요구할 권한도 없을 권한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방식 자체가 충분히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현실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요. 제가 이분의 사연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음주 차량으로 의심받고 협박당한 운전자입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제 차 앞을 막더니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블랙박스 오디오를 꺼놓고 다녀서 영상만 있고 음성이 없습니다. 이런 증거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하필 이 상황에 블랙박스 오디오 기능을 영상이 꺼놓은 건데 오디오가 없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음성 없이 화면만 담긴 이런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물론 오디오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분처럼 오디오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이 차 안에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 이러니까 블랙박스가 조금 부끄러워서 오디오 뭐 사고 안 날 것 같은데라고 꺼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는요 뭐 경적 소리라든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음주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돈을 요구했다라든가 뭐 시비가 붙었을 때 대화 내용,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디오 기능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셔서 꼭 오디오 기능을 켜놓고 다니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SNS에 보니까 음주운전 헌터라는 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했다 싶으면 딱 따라가가지고 그 쫙 뒤로 이제 추적을 해가요. 추적을 한 다음에 요 사람을 딱 잡은 다음에 이걸 딱 응징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약간 이제 통쾌한 면도 없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음주운전 자체가 워낙에 살인행위니까요. 그거 좋긴 한데 이게 다른 좀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갈취를 뭐 정당화하거나 갈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별개의 범죄인 거예요. 범죄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범죄로 그거를 합리화시킨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컨텐츠가
정말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12에 신고를 하세요. 전화를 일단 하고. 하시고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행 방향이랑 그리고 차량 번호 등을 이제 알려주시고 아 핸드폰 지금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좀 그런 식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데 협조하는 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방법이라면 사실 너무 권장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은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음주운전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이나 어떤 상황인지 뭐 피해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음주운전만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지자체별로 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바로 제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 지역에서 이 신고하고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주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단속 수치에 따라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면 3만 원, 취소 수준이었으면 5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일괄적으로 이거 10만 원 줘야 된다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한 번 제도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집중 단속 기간에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우리 모두가 경찰이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음주운전자 제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하시되 네. 단속은 경찰이 하는 거고. 그럼요. 내가 경찰이 되는 마음으로 했다고 단속까지 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세요. 그렇죠, 네. 신고만. 예, 다음 주제는 이효성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안타깝고도 정말 끈질긴 악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가 뭐냐? 상간 소송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2차 상간 소송 되나요? 아이고. 입니다. 이거 또 만난 거예요? 남편과 내연녀가. 네,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꽁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운 남편. 저는 상간 소송하면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가 또 심지어 더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야, 소송하느라 힘들었지. 위자료 2천만 원 나 대신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대출 받은 거야. 응? 집사람은 모르니까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뭘 몰라 비밀 몰라 나 다 들었어. 니들 상간 소송까지 또 만나? 제발 좀 떨어져라. 제발 좀 플리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진정하고 말이야.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어. 아니 됐어 자기야 이제 그만 좀 해. 아니 우리 이제 꿀릴 거 없잖아. 아줌마 같은 죄로 2번 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공부 좀 하세요. 모르세요? 뭐? 가던 길 가세요. 구질구질하게 그만 좀 매달리고. 진짜. 너희 집딸인데 이쁘긴 한데 말은 어쩜 저렇게 또 잘해. 뭐 구질구질? 너 사람 열받게 하는 학원 다니니? 그래 내가 구질구질한 게 뭔지 내가 똑바로 보여줄 테니까 그리 알아. 한 번의 소송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아직도 남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상간녀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겨워. 아유 어떡해. 예. 아니 이제 남편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말을 못 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 민망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살 아이를 키우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전화번호 목록을 보니까 이대리라는 사람하고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리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남편과 3년간 만나온 내연녀 C씨였습니다. 근데 이게 살펴봤더니 2사람이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호텔 이용 내역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혼을 하자니 아이도 있고 해서 이혼 대신에 상간 소송을 택하게 됐고 이걸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 반성한 것처럼 보였던 남편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5개월 만에 수상한 행적이 또 발견됩니다. 또다시 누군가와
여보, 자기 어머. 이렇게 부르는 문자를 발견하게 된 어떡해요. 겁니다. 진짜 아내는 따로 있는데 누구한테 여보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그럼 설마 소송 끝났다고 해서 또 내연녀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비극이 또 시작이 된 건데 아내 짐작대로 바로 그 사람은 내연녀였고요. 이 남편이 내연녀 C씨를 소송 직후로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내연녀도 아우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른 건 장난이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소용이 없어지자 그래 나 다시 만난다. 너 어쩔래? 아유. 아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아유. 이렇게 어떡해.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막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안 돼요. 되지, 안 되지. 이건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데 2차 전쟁 이거 들어가야죠. 아니 점 근데 찍어야지, 점 찍어. 이거 안 돼요. 네, 점 찍고 다시. 1차 소송을 해서 2천만 원 뭐 위자료를 받았다잖아요. 네. 근데 이게 5개월도 안 됐는데 이거 또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판 단계에서 위자료 판결이 뭐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내가 또 만약에 바람을 피는 거를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무조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영원히 하실 수 있는 몇 거예요. 번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와. 그리고 그 아까 이 내연녀가 같은 죄로 2번 벌할 수 없다. 뭐 일사부재인 줄 네. 몰라? 막 뭐 공부 안 했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같은 죄로 처벌을 다시금 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이거는 위자료, 즉 돈을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돈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사부재 이거는 공부를 이분이 다시 해야겠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차 소송 때 뭐 2천만 원이 위자료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괘씸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천만 원이 아니라 설사 5개월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뭐 한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괘씸죄가 그랬으니까. 추가. 네. 또 그랬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이네요. 2차 소송 위자료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2차 소송이랑 1차 소송의 다른 점도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1차보다 2차에서 입증이 좀 더 쉬워지겠죠. 우리가 상간행위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났다. 왜냐하면 모르고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고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외도, 불륜행위가 결국에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아내에게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주었다.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간소송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저 유부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1차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만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소송 제기하면은 아니 남편 있는 줄 알고 아내 있는 줄 알고 이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알고 만난 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더 이상 그 판결문 하나로 이미 입증이 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만 판결이 난 이후에 부정행위로 또다시 고통을 줬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꼭 잘 모으셔야 됩니다. 증거 너무 명백하잖아. 여보, 자기야 이런 문자도 있었죠. 그다음에 상간녀도 자백을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명백한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청구하는 그 명목이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은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 바람을 피는데 여보, 자기 이 하나의 증거만 있는 경우와 네. 제가 100명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을 때 그 100명으로부터 얻어진 그 증거. 이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제 뭔데요? 배우자가 봤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100 볼까요? 명이죠. 당연히 100명이겠죠.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여보 자기 이런 말뿐만 아니라 사진, 뭐 숙박, 뭐 결제 내역, 뭐 선물들, 네. 뭐 그리고 뭐 월세를 만약에 지원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내역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의 어떤 상세한 정황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부가 봤을 때는 증거가 많으면. 이 배우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그렇죠.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이제 인정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2차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승소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네. 그래서 이번에 아내가 2차 상간소송도 승소를 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처음 2천만 원 받았죠. 네. 이번 위자료로 3,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네. 그게 뭐냐면 2차 소송을 한 다음에 이 부부는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부가 아니라 이 상간녀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네. 문제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어머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간의 별거가 10년간 지속이 됐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뭐냐, 내연녀 CC가 이 남편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6개월 전부터 살림까지 차리고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참. 이게 막장이네, 또 완전. 10년 만에 또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3차 소송, 예, 뭐 상간 소송 뭐 3차, 4차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3차 소송을 또 해야겠네요. 무조건 아내도, 해야죠. 네, 아내도 고민 끝에 3차 상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번에는요. 아내가 패소를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아니 같이 살림까지 차렸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살림 있다고. 차려서 그런 거야? 살림 차려서 그런가? 왜 패소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별거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간 소송으로 인해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 상간 소송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죠? 상간행위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다. 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이미 하고 2차 있었으니까. 소송까지의 이 상간행위로 이 부부 사이는 이미 파탄이 나서 그냥 뭐 적당히 왕래하는 정도도 아니고 남편이 가출해서 무려 10년간이나 별거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상관행위로 이 부부의 사이가 파탄났다는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상간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2위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파탄난 게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상간녀도 그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부 사이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재판부가 봤고, 그 이후에 아내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나서 서로 같이 살지 않고 별거하고 있던 부부라면 상간 소송을 할 때 패소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오, 이것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이 결과를 보고 옳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봐 전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이 10년 전 그리고 10년 이후에 계속 외도 행위를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은 이혼을 청구해서 인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게 파탄주의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죠. 네. 그 별거가 10년간이나 이제 계속이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부 관계가 끝이 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뭐 배려가 충분히 10년 동안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이혼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네. 나는 더 이상은 진짜 이 혼인을 전혀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의 이혼 청구 안 받아줘 라는 또 이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좀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희석된 거예요. 그 유책 자체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이 돼서 좀 이혼 청구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뒤질 때 보니까 10년치 뒤지더라고요. 아유, 그래. 그 10년 동안 별거하고 있고 안 살았으니까 네.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10년간 별거지 이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였다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 이제 따로 살았어요. 혼인의 실질을 따졌을 때 법률상 뭐 부부인 건 맞죠. 근데 10년간 생사를 몰라요.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나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네. 유책을 10년 전에 하긴 했지만 이혼할래라고 하면 유책 배우자로서 안 돼.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아니 뭘 뒤질 때 10년이 중요하다는 벌써 10년이야. 그러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라떼는 마리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는 마리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마리아 오늘의 주제는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함께했던 그 음식,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어제가 4월 14일. 아니 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네.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씩들 하셨어요? 아, 블랙데이라고 짜장면 뭐 행사하는 데도 많긴 하더라고요. 나 이건 몰랐지.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저는 곰추에 밥 싸 먹었어요. 나는 뭐 위에 밥 비벼 먹었지. 애들은 그런 거 잘 챙겨 먹더라고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 근데 무슨 데이가 많아서 네.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짜장면의 대표 라이벌로는 짬뽕이 있잖아요. 근데 아하. 짬뽕이랑은 다르게 짜장면 하면 어린 시절부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짜장면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뭐 옛날에야 뭐 지금과 달라서 먹을 것도 더 많지 않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날, 그때가 언제냐? 외식하는 날, 입학식, 졸업식, 졸업식. 생일, 또 뭐 이사한 날, 어린이날 이런 특별한 날에만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의식적으로 짜장면 우리에게 혈관과 같다. 특별히 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맛있어. 위로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야, 처음에 저 짜장면을 한 입 탁 넣었을 때 신세계야, 신세계. 유치원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 그러면 70년대인데 네. 너무 맛있었어요. 엄청 네. 그거 이렇게 한 입 먹은 거 달콤함, 그 씹는 식감 맞아. 이런 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아. 근데 어른들은 꼭 우동이나 짬뽕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 맛있는 짜장면을 넣고 왜 저런 걸 먹지?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네. 이게 다른 음식들도 많은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날에 짜장면을 왜 먹었던 걸까요? 왜긴 왜겠어요. 귀하니까. 그치. 특별하니까. 오. 그 60년대만 해도 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거의 없었죠. 뭐 네. 생소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이게 지금의 서민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때는 그냥 중국 청요리. 청요리. 짜장면 뭐 그냥 끼니 때우는 거 이게 아니라 요리라고 표현했었어요. 아. 청요리라고 할 정도로 그 귀한 정도로 음식이었어요. 귀한 네. 고급 청요리라고 맞아요. 불리던 짜장면이 뭐 이제는 대중적인 음식이 됐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뭐 짜장면에 숨겨진 여러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대급 난이도의 짜장면 관련 퀴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중국집 대표 메뉴 짜장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음식을 땡땡땡 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짜장면을 아니, 그리 근데- 즐겨 먹지 않는 거죠. 중국 음식인데 그래도 뭐 명절에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힌트. 수입한다. 힌트.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모른다. 모른다. 정답. 모른다. 몰라요 이거를? 그럼요. 중국 음식인데? 중국에서는 진짜 이 사진에 나온 이 음식을 오. 보셔. 모른다. 근데 말도 몰라요. 안 돼요. 중국 음식인데. 그렇죠. 중국에서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짜장면이 중국 음식일까요? 한국 음식일까? 중국 음식.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면 짜장면이 들어온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약 140여 년 전 중국 산둥성 사람들이 먹던 밀가루 음식에서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튀길 작, 간장장, 밀가루 면 해가지고 짝장면, 짜우장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짝장면. 그러니까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중국 산둥성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고향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짜오장면 이것을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우리가 먹는 짜장면의 시초가 된 겁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작장면이구나. 짝장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짜장면이 산둥식이구나. 짝장면. 예, 요거 좀 새로운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140년 전에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네. 그럼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고 어허. 그때 이게 청나라로 불렸던 그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불렸던 조선에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외국 거 아닌가? 근데 왜 중국에서 들어온 게 맞는데 중국은 짜장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500원 줘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퀴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140여 년 전 한국에 처음 들어온 최초의 짜장면, 산둥식 짜장면은 놀랍게도 원래
땡땡땡이었다. 최초의 짜장면. 최초의 짜장면. 국물면이. 이거 힌트 좀 주세요. 뭐랑 요게 관련됐어요? 블랙데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될 뻔했어요. 색깔을 따져보면. 옐로데이. 노란색이었다. 아니야, 좀 더 밝게, 좀 더 밝게 가. 밝게? 좀 더 레드데이. 밝게 가. 아니, 좀 더 밝게 가. 하얀색? 빙고. 하얀색이요? 자,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짜장면은 원래 하얀색이었다. 네. 제가 참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그 백짜장이라는 게 있어요. 백짜장. 네, 백짜장.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었나? 잘 아시네. 근데.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중국 산둥 사람들이 파를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파를 찍어 먹는 천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둥식 짜장면은 처음에 된장과 좀 비슷한 황갈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천면장을 한 스푼 넣고 비벼서 먹으니까 색깔은 이제 오히려 흰색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얀 턴 그 작장면이 언제부터 이렇게 까만색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대관령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짜장면집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짜장면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용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짜장면이 왜 까매졌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화교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 음식점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러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정부가 이 화교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본 형성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면서 정책적으로 탄압을 하던 시기가 아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화교들이 엄청난 땅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조치가 내렸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를 할 수 없게 됐겠죠. 거기다 이 할 수 없으니 헐값에 가지고 있던 땅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화교들 중에 부동산하고 이 사업체를 뺏기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화교를 탄압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많던 중국집들이 좀 사라졌겠네요. 그렇죠? 사라졌겠죠. 그럼 사라진 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간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찍어 먹고 그 넣어서 비벼 먹었던 천면장을 없애고 뭘 했는가? 검정색 지금의 촌장에다가 양파, 양배추 이런 다양한 채소를 첨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까맣고도 달콤한 한국식 짜장면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식 짜장면이 그 비빔국수 이런 형태의 그냥 물기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국물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맞게끔 국물 많은 지금의 한국형 짜장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이 한국식 짜장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를 몰라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중국 짜장면의 형제쯤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작장면과 짜장면의 맛이 어떻게 다를지 혹시 그 아세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아직도 파는 집이 있어요. 작장면이요? 백짜장 작장면. 파는 데가 있고 작장면이라고. 그리고 짜장면 축제가 있거든 거기가.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맛을 보여주는데 일단 좀 짜요. 짭짤해. 근데 거기가 불향이 조금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다른데 고소한 맛도 있고. 근데 먹어볼 만은 해요. 네. 근데 우리가 팍팍 조미료 한국자가 없지. 담백하다, 이 맛 건강식이다. 너무 맛있는 맛 한 스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 중국집 짜장면 맛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데 그 이유가 이 춘장 업체 간의 마케팅 그 영향도 있었다고요. 예전엔 중국집에 까만 춘장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춘장은 원래 숙성되면 된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인데 점차 숙성되면서 갈색이 되고 나중에 흑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될 때까지 춘장을 숙성하면 너무 짜기 때문에 먹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대요. 네, 하긴 뭐 춘장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그 좀 떫은 맛도 나고, 그리고 상당히 짜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짜죠. 그러니까 춘장 판매하던 한 업체에서 춘장은 오래 숙성해서 색이 진할수록 맛이 좋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또 다른 춘장 기업이 중국식 이 맨장에 단맛 내는 카라멜을 첨가해가지고 검은색 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 단숨에 사로잡은 거죠.
그 결과 현재 서울 중식당 90%, 전국 중식당의 70%가 같은 업체 춘장을 사용한대요. 와, 대단하죠. 그렇구나. 그 브랜드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단짠의 정석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왜 짜장면집 가면 그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 맛의 기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네. 같은 업체에서 나온 같은 춘장을 써서 이래서 그런 거군요. 자, 그리고 이 K 짜장면 대중화가 된 계기가요. 보니까 한 60년대, 70년대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6,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주식인 쌀의 소비를 줄이고 분식인 밀가루의 소비를 권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일어났죠. 맞아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쌀 중심의 식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밀가루로 만든 짜장면은 애초부터 거리감이 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쌀이 부족해서 정부가 10여 년 동안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실시한 탓에 그때부터 짜장면이 반사 효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아마 진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어 터진 집이 어디냐? 중국집이었습니다. 왜냐? 요 수요일, 토요일이 바로 분식의 날이었기 맞아요. 때문인데 분식의 날. 이때 분식의 날에 무슨 일을 실시했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밥을 못 팔게 했어요. 그러니 요때 쌀밥을 판다. 그러면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내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데 네. 요때 이 짜장면이 아주 맛도 있으면서 요때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골목마다 짜장면집 2개는 있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직원들이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바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있잖아.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거 유행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게 짜장면 광고가 아니었어요. 휴대전화고 TV 광고였는데 이렇게 마라도에서도 짜장면을 주문해서 배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 한국의 배달 문화도 짜장면의 인기에 한몫을 한 거죠. 네. 그 신속 배달 이렇게 딱 맞아. 붙여 있는 철가방. 요 철가방. 네. 요거 들고 이렇게 막 배달하는 이 배달원의 모습이 이제 이 우리 배달의 민족 1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 한국인의 뭐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뭐 한국적인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선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집 철가방이 선정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짜장면이 중국 음식인 것 같은데도 우리 국민 음식이 된 이유가 바로 저 철가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게 배달이 다 되니까 요즘이야 뭐 모든 메뉴가 배달이 되지만 그때는 저 유일하게. 때는 단연 짜장면이었죠. 맞아요. 그 집에서 시켜 먹기도 좋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배달되는 건 짜장면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라도에도 짜장면 배달이 된다. 이런 TV 광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마라도에 가시면 짜장면 명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마라도의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짜장면집이 10곳이에요. 오, 대박.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네. 근데 여기 가시면 마라도에 가시면 여러분 아마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톳짜장면이라고. 톳짜장면? 톳을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짜장면을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건데 요거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네,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파스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철가방 하지만 네. 그 철가방이 처음에는 나무통이었대요. 나무 가방이었답니다. 맞아요. 나무 배달통으로 만든. 네. 나무 배달통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통? 저는 봤지요. 진짜요? 근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원래 목재로 만든 나무 배달통이었고 심지어 이렇게 원통이었대. 근데 원통은 전 잘 모르겠는데 원통이었는데 그러다가 1940년대부터 지금처럼 직육면체 나무 배달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생겼구나. 네, 1970년대 들어서는 목재 대신에 현재와 같은 철가방이 널리 보급이 됐죠. 나무는 무겁기도 했고 또 음식물이 흘렀을 때 닦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가방으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 그 네. 요즘에는 이제 철가방 거의 없잖아요. 네. 예, 짜장면 배달할 때 요즘에 철가방 대신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렇죠, 비닐로 오토바이. 만든 예, 별도의 배달 가방 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철가방 그러면은 되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렇죠. 적이 없으니까. 배달통. 아니 우리가 아까 그 나무통 그것도 잘 생소했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철가방을 모르겠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마지막 3번째 퀴즈 문제 주시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신속 배달의 상징 철가방에는 철이 몇 %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32%. 80% 이상입니다. 그럼 너무 아니, 무겁잖아요. 그건 너무 무겁고. 자, 그 밑으로. 이게 뭐 함석판 이런 거 아니야? 밑으로 함석판? 갑시다, 밑으로. 저 이제 짜장면집 딸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건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철이 없다. 네. 아예 없어요? 철이 없다. 철이 없는 가방이에요, 아주 그냥. 자, 철이 정답, 없어. 정답 철이. 보여주시죠. 철 떨어졌어? 네. 철 들어야겠네. 0%. 진짜네. 0%? 지금 말씀처럼 하나도 안 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비철가방인데 철가방 가벼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철이 들어가면 이게 무거우니까 100% 알루미늄. 철이 안 들어가 있대. 알루미늄이네. 0%. 야, 이효선 선생님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아유, 뭐 그럼 짜장면 이게- 집 딸인데. 그럼요. 저희가 이걸로 해서 저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도 그렇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철가방 녹슨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이제 나중에 다른 페인트로 막 칠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부식이 되고 그러면 옛날엔 또 랩이 없던 시절이 많았어요. 랩 없던 시절에는 그거 이제 국물 부식된 게 나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하긴 뭐 그때는 젊어서 뭘 먹어도 소화가 그래, 되긴 맞아. 했어요. 그럼 철이 0%면 전혀 안 들어가면 속빈 강정이잖아. 그럼 알가방이 알가방. 되는 거야. 속 비었으니까 알가방. 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알가방. 알가방.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짜장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나온 간짜장을 좋아해요. 아, 저 다들 어머니도 뭐 다들 그런데. 하나씩 네. 있죠. 네. 제가 그 이제 짜장면 종류에 관련된 역사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장예인 아나운서는 짜장면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 이거 왜냐면 가장 실속 있는 게 사실 간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들 먹는 게 뭐냐면 양배추, 감자, 양파 넣고 만든 거 요거 옛날 짜장. 아, 저 옛날 짜장 그리고 물하고 전분 안 넣고 아주 채소 듬뿍 그 여러 가지 재료 듬뿍 들어간 게 바로 이 간짜장이고요. 간짜장. 해물 많이 들어간 건 삼선짜장. 삼선짜장. 돼지고기 쫙 갈아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은이짜장. 그리고 고추기름으로 쫙 볶아가지고 화끈한 맛 낸 사천짜장. 사천짜장. 이 화면만 봐도 군침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짜장. 아, 아침부터 뭔 짜장이냐고. 모닝짜장에 모닝짜장. 짜장면의 지역별 특색도 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부산 포함한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거기 오이채가 올라가요. 아, 그래. 오이채. 오이채. 계란 프라이. 아, 정말. 달걀 맞죠. 프라이도 올라가고도 네. 인천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요. 간짜장에 계란 프라이랑 오이 필수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도랑 전라도로 갈게요. 네. 짜장에 부추가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 부추? 예, 부추가 올라간대요. 워낙 우리나라에 오래 잡은 음식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조금씩 메추리알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메추리알. 거기다가 그 댁은 뭐 올렸어? 저는 계란까지는 봤어요. 네, 메추리알 올라가요. 근데 거기다 고춧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언제나 고춧가루 이렇게 싹 비벼서. 근데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리면 엉겨붙어서 뻑뻑해져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으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저만의 방식. 아, 그렇구나. 그러실 때는 이제 침이 줄줄 나오면 이게 나중에 멀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저 아세요? 있지. 그 짜장면보다 1,000원 비싸잖아, 간짜장이. 간짜장. 근데 이 간짜장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 탄생한 변종 짜장면이다. 그래요? 네? 간짜장이 뭐 정부의 네. 규제 속에서 탄생했다. 이거 그거 무슨 들어보세요. 얘기예요? 어머. 간짜장에 대해서 네. 1970년대에 네. 한국 정부의 정책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요즘도 늘 과자 하나 사 먹기가 무섭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상대도 안 되게 물가가 올랐던 게 1960, 70년대였습니다. 그래요? 고도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물가가 막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였답니다. 어머나. 1960년대에는 12.1%, 1970년대에는 13.1%. 물가 상승률이 이랬어요. 지금도 물가 무서운데. 근데 이때는 이제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금리도 상당히 기대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물건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억지로 묶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가격 협정 요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특히 국민의 일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짜장면 가격도 가격 협상 요금이라는 제도로 눌러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들은 안심이었겠지만 사실 자영업자라 이제 중국집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집이 이제 고민하다가 머리를 썼죠. 그래서 규제 외 지역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아하. 짜장면은 규제 대상이지만 네. 거기서 이름 하나 더 붙인 간짜장은 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 그러구나. 속에서 그런 정책을 피해서 탄생시킨 게
간짜장이었고 네. 그래서 변종 짜장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고 삼선 짜장, 유니 짜장, 짜장, 뭐 사천 사천 짜장, 짜장, 쟁반 쟁반 짜장 짜장. 이런 것도 다 그런 변종 짜장면이었다. 이거죠.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피해서 이제 다양한 메뉴로 이런 거를 다 돌파구를 마련한 거가 되겠네요. 네. 네.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짜장면 가격이 묶이면서 짜장면이 뭔가 이런 서민 음식이라는 느낌이 됐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뭐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요즘 뭐 짜장면 가서 드시면 1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1970년대 우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짜장면 100원 시절이 있었어요.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저는 120원 정도. 120원 정도. 네. 근데 저는 왜 500원대 먹었지? 그럴 수 있죠. 어? 그 전에 못 먹었대. 제가 잘 사는 동네 아니었어요? 아니 그 전에 못 먹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저는 35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때 저희 엄마가 짜장면집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350원, 400원 할 때 맞아, 저희 맞아. 엄마가 그러다 한번 팍 뛰었는데. 확 뛰었죠. 그리고 그 말씀 좀 드리겠는데 1970년대 라면이 20원이었습니다. 20원이었는데 그때 짜장면이 100원이었으니까 이게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1990년대부터 짜장면 가격이 10배로 올라가요. 아 그래 확 올랐을 때가 있어. 1,000원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95년에는 2,000원대가 되고요. 야. 2003년에는 3,000원대로 가격이 뛰다가 2023년에 6,025원 평균값이 그런 겁니다. 더 비싼 데는 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53년 사이에 짜장면 가격이 63배가 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63배라는 게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만큼 또 물가도 함께 뛰어서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옛날 짜장면 100원 시절 다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 장소에 가면 꼭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 뭐 생각나는 특별한 장소 있을까 궁금해요. 아 그건 당연 당구장이죠. 당구장이죠, 남자들은 당구장. 아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요즘엔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도 맞아, 많이 맞아. 이제 거기서 짜장면 먹어요. 거수 짜장면, 탕수육 많이 먹죠 또. 밭에서 일하고 나서 점심에 짜장면 맛있게 아니 그리고 드시던데? 저기 참 바닷가에 맛있죠. 가서 이 비치 파라솔 밑에 있는데 거기 번호 있잖아요. 아. 그 번호 얘기하면 가져와. 그렇죠. 한강에서 많이 먹고 낚시터에서도 네. 많이 하고. 아 그것도 기가 저희는 막혀. 해외 나가서 이제 왜 그 한식 너무 그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식당이 없는 곳에 가면 짜장면집 가셔가지고 중식당에 가시면 한국 맛 비슷하게 나게 짜장면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외 나가서 아우 못 먹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중식당 한번 가셔서 약간 그 주는 거에 고춧가루 정도만 좀 뿌리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짜장면 너무 맛있을 때 아니에요. 얘네 집엔 짜장라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게 부자다. 거의 짜장라면 안 먹을 때인데 뭐 라면을 해주는데 짜장라면이 나와가지고 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지. 야. 그때 그리고 짜장면도 그렇게 자주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졸업식 때는 단연 짜장면. 필수. 아, 그럼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때 형편이 좀 나아지시면 탕수육 하나 시켜주시거든요. 그럼 군만두 서비스 오잖아? 죽음이죠. 그다음에 대학 때는 네. 취직한 선배들이 와요. 그럼 후배들 밥 사준다고. 네. 그러면 그때 드디어 이제 짜장면집 가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다른 것도 시켜주는 거예요. 네. 팔보채도. 그렇죠. 근데 짜장면을 왜 신문지 깔아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맛있지? 이사하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먹잖아. 그 식탁에 제대로 먹기보다는 나무 젓가락을 딱 뜯어서 비벼야 돼요. 그걸 젓가락을 네. 비벼가지고 단무지 탁 올려가지고. 네, 어쨌든 그만하래요. 그만하래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음식인 짜장면인데 요즘 아이들은 짜장면 귀한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너무 흔한. 다른 맛있는 게 또 너무 많으니까. 네. 자, 오늘 짜장면에 흠뻑 빠져봤습니다. 네. 자, 짜장면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날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가 초여름 같았죠. 어제는 전국이 30도를 넘나들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고온 현상은 오늘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오늘 서울에도 많게는 40mm가 오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남쪽을 중심으로 세차게 쏟아집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요.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되는데요.
초속 20m를 넘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19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이후로는 맑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봄이 끝났구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여름 날씨였는데 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